또 여기서 질문. 부동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입지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물론 아까 뭐 강남하고 네. 약간 뭐 관악구 영등포구 뭐 이렇게 신림 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트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피스텔에는 입지가 과연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축 오피스텔 아까 신축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구축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입지는 어딜 가지 않는다. 역 앞에 있는 거 말이에요. 예.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안 될 것이다 라고들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 강남역 아크로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 원래 현대 오피스텔인가? 98년식 네네네네네. 오피스텔인가 그랬는데 2016년도에 재건축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오피스텔도 결국 본질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 땅같이. 그래서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냐면요. 땅값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쪽 대지 평당 1억 5천이에요. 네네네. 이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어. 1.2평 이렇습니다. 예. 근데 거래가가 1억 5천도 안 돼요. 오. 그러면 땅을 한 평 사면은 건물 얹어주고 가전제품도 같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제로 청담동에 있는 경원이라는 오피스텔을 찍어보시면 예. 최근 3년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1억 5천 하던 게 3억이 됐어요. 그 말인 즉슨 어떤 재건축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땅값보다 더 싸게 거래되던 것이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일종의 그러면은 갖고 있는 대지 지분보다 싸다라는 거는 안전 마진이 있다라는 그렇죠. 뜻인데 주식 네. 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PBR로 따지면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의 1배 이하다. 그렇죠. 순자산 가치보다 저렴하다라는 그렇죠. 건데 저도 네.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순자산 가치 함정. 근데 그 회사가 청산을 해서 땅 집기 회사 건물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닌 이상 PBR 1배 이하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오피스텔도- 안 되면 그렇죠. 의미가 없다. 재건축이 안 되는 오피스텔에 아무리 땅값보다 싼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아, 제가 재건축 투자를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 포인트는 네, 아니고. 가치 평가를 할 때 땅값을 일단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그 땅값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아까 입지를 얘기하셔서 한 가지 이제 예시로 든 네. 건데 결국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입지가 결국에 월세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월세 수익률이 좋아야 매매가 또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또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입지가 그렇게 좋으면 싸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월세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싸게 사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피스텔이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아까 막 되게 저렴한 거 계속 찾고 계시다고. 예, 예. 한 얼마 정도면 실전 투자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신용불량자는 아니어서 돼요. 다행히. 예.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예? 무슨 말인가 싶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계약금을 걸 돈이 없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 나왔는데 예, 중개사님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많이 거래를 했던 중개사님인데 계약금 걸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개사님이 내가 돈 빌려줄게. 음? 일단 계약해. 왜냐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같았거든요. 그때 당시. 예. 그러면 거래가 되면은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거의 막 양쪽에서 많이 받아가니까 저는 어차피 사고 싶은 건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샀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만 있으면은 할부로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세금을 그렇죠. 카드로 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제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 예, 정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절망적인 분들이 많아요. 2030 세대들은요. 아파트가 3배 오르는 걸 알면서도 못 사지.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오피스텔인 거고요. 좀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한 1,000만 원 내외만 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지점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이렇게 막 갭 투자 조장한다고 막 그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요. 물론 이제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이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네. 뭐 냉정히 봐야 될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은 갭 투자라는 것도 명확한 거고 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도 네. 그런 거고. 근데 갭 투자와 그 전세 사기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전 투자라고 하는데
대중들이 볼 때는 그거는 투기다라고 하는데 투자와 투기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뭐 세입자 보증금을 못 내어주거나 이런 거는 전세 사기가 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과론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감내가 되느냐, 네.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두 번 나오셨던 강용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네. 신용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자기 자본으로 그 요구불 예금이라든 이걸 돌려줄 수 있느냐, 내어줄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자본 확충 여력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해보신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세입자들 돈을 내줄 수 있는가, 이걸 해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한 가지 않으니까. 팁을 드리면 예. 전세가 보통 만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24채를 가지고 있으면 네. 꼭 그 24채를 다 돌려줄 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분배를 해놓으면은 두어 채만 내줄 돈이 있으면은 그 24채를 다 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기가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네. 어떤 것도 막 5월에 막 한 6, 7채 막 몰려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네. 혹은 뭐 24채 있으면 한 달에 2개 정도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제가 3억대가 아니라 1억 5천대를 많이 산 거는 3억은 빌리기 힘들어요. 근데 5천만 원씩 3명한테 빌리는 건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오히려 3억짜리를 2개로 쪼개서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네. 그리고 책 그 내용 중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배우 이영애 씨 같은, 이영애 같은 오피스텔을 사라. 이영애 무슨 씨, 뜻이에요? 이영애 씨 허락을 예. 구하진 않았는데요. 아니 뭐 텍스트만 넣은 건데 뭐. 이영애 씨가 굉장히 동안이세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 우리가 이영애 씨 네. 나이를 모르네. 40대 같은데 예. 나이를 찾아보면 안 60 몇 년생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인 즉슨 동안인 오피스텔을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들이 연식과 무관하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아파트랑 다르게요.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연식이 10년 이상 젊어 보이기도 하고 5년 이상 늙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뜻이었구나. 네. 그게 이제 많은 세입자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산 가치를 올리니까. 네. 또 근데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전문 그 신탁 회사나 이런 네. 데가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도 있을 거고, 네. 또 주인들이 막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 있는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또 관리 못 할 수도 있고. 아파트랑 다른 게 아파트는 실거주자들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의 90%는 투자자,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내니까. 네. 그래서 일부 나쁜 관리사무소에서는 좀 삥땅? 삥땅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든. 네, 유용을 하거나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회계 이런 거를 좀 법을 좀 바꿔가지고 좀 깨끗하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소유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했던 모 오피스텔은 소유주들이 합심해서 현재 관리 업체를 소송으로 내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시행을 하고 나서 그 관리 주체가 5년이 있으면은 비켜줘야 돼요. 다른 관리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명도하는 그런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그렇죠. 오히려 관리사무소장이 그 뭐 건물주처럼 행세하는 데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건물. 우리 스튜디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차피 나 여기 잠깐 살다 갈 거니까 애착이 없어요. 상가는 좀 다른데 오피스텔들은 그리고 또 그 집주인들 다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관리도 네. 안 되고 막. 네. 이거. 또 중요한 질문 드려야겠다. 네. 더 늘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어요? 오피스텔을? 지금 이제 제 자금 여력이 되면은 더 사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오피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세금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세금.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세 만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것도 하나의 또 리스크거든요. 머리가 아파지지. 예, 근데 또 좋은 매물이 보면은 미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거나 그러는 편이죠. 아직도 매물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주식쟁이들도 싼 주식 보면 미치거든요. 네. 네. 현금 보유 비중 거의 없이 계속 소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막 근로, 노동, 사업소득 통해서 또 막 마련하고. 맞습니다. 혹시 눈여겨보는 지역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 제가 예전에는 강남을 많이 안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이 오히려 더 좀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게 분당 판교 오피스텔이 강남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오. 분당 판교 오피스텔이 3억 2천인데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2억 9천 3억밖에 안 해요. 뭔가 잘못된 상대적으로. 예. 아니 왜냐면 판교나 이쪽은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30% 가까이 올랐어요. 현재 2년 사이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안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이 안 올랐다? 이거는 좀 저평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강남을 투자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음. 전세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세 빼기가 힘들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는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는데 매매가가 되게 매력적인 게 있어요. 전세는 높게 세팅되어 있는데 매매가는 금매인 거. 그런 거는 잡아도 괜찮다. 물론 이제 내가 전세자금 내어줄 그런 플랜도 짜야겠지만 당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마곡 신도시. 잠깐만요. 약간 우선 강남부터. 네. 그 강남은 한 갭이 얼마 정도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 전세를 맞춘다 하면은 5천에서 6천은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 전세를 맞춰놓은 걸 산다? 그럼 2천에서 3천 정도. 그거는 나중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막 급매. 근데 이제 그것도 전망에 따라서 좀 사람 생각이 나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금리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럼 있다라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보증금을 내어줄 그런 플랜은 좀 짜놔야겠죠. 그 어딘지 좀 적어놓고 가요 이따가. 한번 네. 역삼동에 있는 메이플라워 멤버스빌 오피스텔 찾아보세요. 그 얘기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아니요 상관은 없는데 그 뭐 누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아직. 예. 그런데 그 오피스텔이 강남 역삼역에서 꽤 가까운데 네. 1억 5천밖에 안 해요. 매매가가. 뭐야 아까 메이브? 메이플라워 멤버스빌 역삼동에 있습니다. 아유 이름도 길어. 메이플라워 호 아시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아. 네. 그런 들어만 봤는데 그거에서 따온 거야? 네, 뭐야, 그런 것 같아요.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 호. 그래서 강남에 작지도 않아요. 1억 5천 하는 오피스텔이 있네? 전세가 1억 4천 5백입니다. 그 말이 무슨 500만 원이랑 취득세 뭐 6, 700 이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요게 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분들은 이게 갭이 500만 원밖에 안 하면 그거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걸 그냥 저렇게 놔뒀겠느냐 그 가격에.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건 맞는데요. 예. 그 호갱론 후기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싸요? 댓글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 세입자가 살기가? 가치가 그러니까 1억 5천의 가격이 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의 효율성을 네네네. 봤을 때 맞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 가치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 가격에 맞는 가치, 그렇죠. 투자할 사람은 매매가에 맞는 가치를 네. 따져볼 테니까요. 아까 그리고 마곡 쪽 이야기 하시려던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마곡이에요. 사실 마곡도 제가 많이 투자는 못했어요. 네. 근데 투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길 더 살 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미 공급이 다 끝났어요. 오피스텔 지어줄 부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회사 사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무 용지는 아직 빈 땅이 많고요. 네.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가보면 공사판입니다. 아주. 회사 사옥들이 들어올 곳이고 많이 들어오죠. 예. LG 그 사이언스 센터가 입주를 끝냈어요. 네. 빈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공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데 가까우니까요. 예, 항공업계가 약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승무원이라든가 파일럿분들 아. 그런 분들이 그 공항철도 라인 위주로 많이 사시거든요. 네. 또는 5호선 김포공항 닿는 곳. 음. 앞으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지구라든가 그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또 그쪽은 신축이 많겠네요. 마곡은. 어지간해서는 2015년식 이후죠. 예. 여기는 그러면 가격대나 제일 이제 좋은 데가 마곡역 보타닉 프로즈 시티. 죄송합니다. 마곡나루역 보타닉 프로즈 시티. 예. 근데 2억 내외 정도. 2억 내외고 조금 이제 발산역 이쪽으로 가면 1억 후반대로 좀 박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억 내외라는 건 이것도 이제 그 전세가 있으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2천이다 하면 전세가 2억 정도. 가장 좋은 오피스텔이 2억 2천 정도. 근데 요거 역시 본인은 처음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사는 거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네. 수익률보다는 그 이후에 내가 파는 시점. 네. 보통 참 그 보유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과거 그 역사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네. 2006년도부터 2012년도 한 5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상승한 어떤 상관관계가 무엇이랑 상관관계에서 따져봤을 때 오피스텔의 입주 물량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오피스텔 공급이랑. 예, 이것도 아파트는 비슷하네. 뭐 입주 물량 많으면 어떻게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때에 이제 확 올랐다가 확 늘어나니까 확 떨어지더라고요. 시세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번 상승장도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는 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년에서 3년 차쯤 됐을 때 팔아야 돼요. 절반 정도 허리쯤 왔을 때 팔아야 돼요. 그걸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물립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것도 공급이나 수요가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럼 어느 지역은 조금 내가 비워놨다가 네.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서울만 되게 한정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서울의 공급량이 앞으로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제는 분양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첫 번째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네네. 네. PF 대출 힘들어졌죠. 아하. 시행하기도 힘들어졌고 뭐 땅을 사기도 힘든 게 서울인데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4억에 아마 분양이 될 것 같아요. 3억 5천, 4억. 분양가가. 네. 그죠. 건설비도 올라가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가 1% 2%대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줬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아예 안 짓는 게 더 이득이에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네, 안 짓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도 그렇지만 많은 곳이 하이엔드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야, 여기 오피스텔 그 소형 하나가 막 20 뭐. 그렇죠. 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짓는 게 나아요. 그러게. 그 몇 년 전에도 여기서 그 20억짜리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네.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단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습죠. 그냥 그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날 그렇게 봐주는구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원룸 오피스텔이거든요. 원룸형 오피스텔 네. 작은 거. 네. 근데 원룸 오피스텔이 투룸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쵸? 투룸 오피스텔은 쓰리룸보다는 비쌀 수는 없고 네. 쓰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비쌀 수 없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 천장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가치를, 자산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제가 오피스텔 싸다고 막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저렴해서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역시 철저하게 투자 관점에서 봐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죠.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20억짜리 집 저희 세컨으로 두고 뭐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시고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아니라면 네.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약간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디테일 있죠. 막 투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세금 문제들 그런 건 이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끝내기 전에 우리 사다리님에게 네. 오피스텔 투자를 혹시나 고민하고 있거나 이제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 있다면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굳이 저처럼 뭐 40채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한 채, 두 채 정도 가져가면은 굉장히 나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거라고 봅니다. 한 채, 두 채 정도 가져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 내어주는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확 줄어들고 월세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꼭 전세 투자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수익형 부동산 이거 투자해도 되느냐라고 하지만 금리에 맞춰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100만 원 하던 게 월세가 120만 원이 되고 있고 70만 원 하던 게 85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투자든 전세 투자든 한두 채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세금적인 매력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니까 꼭 편견을 버리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제2의 월급 또 돈도 일하게 해야 되니까. 네. 저도 그래서 오피스텔 많이 궁금하기는 했는데 딱히 어디 알아볼 데가 없었는데 네. 오늘 사다리 정철민님을 통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관련된 책은 거의 제가 별로 없어요? 10년 내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없어요? 예, 2010년 년도인가? 한창 오피스텔 붐 불었을 때 그때 한 권 정도 있었고 네네. 한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렇구나. 오피스텔을 곁가지로 다룬 책들이 있는데 오피스텔 세금이라든가 대출, 지역 분석, 단지 분석까지 한 거는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럼 오피스텔이고 막. 저는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죠. 젊은 나이에. 예, 가서 이제 고객노노 후기를 거의 서울에 있는 거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몇 천 개 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랑도 많이 전화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해서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했던 것도 예,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원체 그 전에 아파트 네. 투자도 좀 했었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또 읽을 줄 아실 테고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정철민 님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